조선을 설계한 신진 사대부들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들 스스로를 혁신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이 사람들은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목숨을 걸고 혁명을 일으켰어요. 조선의 혁신성은 왕을 공무원으로 만들었어요. 조선시대 왕들이 다 등창 걸려 죽잖아요. 염증이 안 나는 거예요. 조선의 왕들은. 심신이 병들어 있는 사람이 조선의 왕이었어요. 차 대신 술을 마시게 됩니다. 술을 빚게 되면 꿀이랑 같이 막걸리라도 먹을 수 있게 되지 않냐. 이게 조선의 관념이에요. 그래서 조선은 은주의 국가였어요.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국인의 탄생을 쓴 작가 홍대선입니다. 조선이 고려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탄생한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고려에서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했으며 조선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었나요? 고려 말에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외부의 침략, 홍건적의 침략,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원나라랑도 싸워야만 했고요. 그래서 원나라에 우리가 부마국이었는데 그 부마국 신세에서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경제적 문제에만 집중하면 고려 말은 극심한 양극화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을 때까지 진행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고려 말 조선초를 다루는 드라마를 보면 항상 권문세가라고 이름 붙여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물론 권문세가라고 하는 것은 뒤에 우리가 역사 교과서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후세에 붙인 이름이지만 어쨌든 이 권문세가들은 어마어마한 부자들이었어요. 재벌들이었습니다. 부와 권력을 독점한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얼마나 부자였냐 하면요. 권문세가의 당시에 수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이인임이었죠. 이 사람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매력적인 악당인데 이 사람이 교양도 뛰어나고 화술도 뛰어나고 옷도 잘 입고 나쁜 짓은 다 하면서 애국심이 없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애국노였어요. 애국노. 매국노도 아니고 애국자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냐면 이 사람이 소유한 땅이 강과 산맥을 경계로 땅의 구획을 그을 정도로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권문세족끼리 아들, 딸을 시집장가를 보낸다. 그럼 훈수로 경상도 땅의 절반 정도가 오가는 그 정도의 부자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엄청나죠. 그러면 이 정도로 양극화가 진행되면 일반 민중들의 삶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우리가 라티푼디움이라는 개념을 좀 말씀해 볼게요. 라티푼디움이란 건 뭐냐면 고대 로마 제국의 대형 농장을 라티푼디움이라고 해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된 거냐면 로마가 이민족을 정복을 합니다. 그럼 그 정복한 땅에서 전쟁포로들도 그렇고요. 노예들이 쏟아져 와요. 그 노예를 싼 값에 부자들이 사들입니다. 그 자기가 소유한 대농장에 노예들을 부려서 아주 대량 생산하는 거예요. 농작물을. 그러면 로마 시민들은 기본적으로 다 농부들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인, 고려인처럼. 기본적으로 농부들인데 로마는 시민병 제도잖아요. 시민들이 밖에 나가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이 끝나서 돌아오면 자기가 가꾸던 논밭은 이미 황폐화돼 있어요. 그럼 그걸 다시 살려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이제 그 농사 지은 걸 먹기도 하지만 그걸 팔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곡물시장에 나가서 이 대형 라티푼디움에서 값싼 노예들이 임금도 받지 않고 생산한 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농작물과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영농들은 몰락하는 겁니다. 그 몰락해서 내놓은 땅을 누가 사냐? 그 부자들이 또 사요. 거기서 또 노예 노동을 합니다. 이것을 라티푼디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라쿠스 형제가 고대 로마인 기원전에 등장을 하게 돼요. 그라쿠스 형제는 이 불평등, 이 시민들이 밖에 나가서 싸운 대가로 거지가 되는, 국가를 위해서 싸운 대가로 그 국가의 하층민으로 전락하는 이 모순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외치면서 시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정계의 혜성처럼 등장을 하는데 로마의 기득권은 굉장히 비열하고 잔인하게 이 두 형제를 차례로 암살해버립니다. 그래서 개혁은 좌절돼요. 그 다음에 카이사르라는 인물이 나와서 로마를 제국으로 만드는 겁니다. 로마는 해결책이 있었어요. 내부 혁명에 실패했잖아요. 내부 혁명에 실패한 다음에 그러면 어차피 내적 혁명에 실패했으니 이 체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전쟁을 한다가 돼버린 거예요. 전쟁을 해서 외부의 부를 착취하는 거예요. 외부의 부를 착취해서 시민들에게 뭘 제공합니까? 그 유명한 빵과 서커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민들은 노동을 할 수가 없어요. 노동을 해봤자요. 군복무를 20년, 30년씩 해요. 이게 정복을 하지 않으면 굴러갈 수 없는 체제니까. 군복무를 20년, 30년 하고 돌아왔어요. 자, 돌아와서 뭐 합니까? 그때부터 다시 농사 지어요? 불가능해요. 그때부터는 국가가 빵도 주고 빵만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서커스도 제공을 하는 거예요. 콜로세움에서 검투사 경기를 한다든지 동물쇼를 한다든지
혹은 우리는 검투사만 생각하는데 권투사도 있었습니다. 예, 복서들. 예, 그거는 그냥 권투는 아니에요. 한 사람이 맞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검투사보다 권투사들이 훨씬 잔인하고 이 권투 경기가 훨씬 더 스펙타클 했다고 하죠. 이걸 제공하는 겁니다. 그걸 제공하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는 이집트를 개인적으로 자기 직할용으로 소유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나오는 막대한 양의 밀로 빵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직접 제공하기 위해서였죠. 이게 로마의 해결책이었어요. 그런데 고려가 원나라나 중국을 정복할 수 있나요? 로마의 주변 세계는 로마인들이 야만인들이라고 부르는 로마보다 훨씬 약하고 군사력도 군사적인 발전도 없는 세계였어요. 고려가 내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빵과 서커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복국가가 될 수 있는 환경인가요? 지금 나라가 넘어가네 만에 나라가 멸망 직전까지 몰렸는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고려 같은 경우는 내적 혁명에 성공해야만 했어요. 라티푼디움이 가능한 국가가 있고 가능하지 않은 국가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현대에도 라티푼디움은 있습니다. 라티푼디움 있어요. 필리핀의 바나나 농장. 라티푼디움이에요. 필리핀에 법적으로 노예는 없죠. 하지만 현실적인 노예는 있습니다. 필리핀의 바나나 농장에서 일하는 다바오 지역의 노동자들은 1년에 바나나를 정작 한 개도 못 먹습니다. 그들이 바나나를 먹기에 그들에게는 바나나가 너무 비싼 거예요. 현실적인 노예 노동이죠. 남미의 커피 농장. 라티푼디움이에요. 우리가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하는 그런 농업 국가들 있죠. 미국의 대기업이 소유하다시피 한 바나나 리퍼블릭이라고 하죠. 이것도 기본적으로 미국 기업이 소유한 라티푼디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그 농장들 있죠. 미국의 대농장들 있지 않습니까? 콘벨트라고 그래서 옥수수 농장지대 이런 데 보면은 한 사람이 소유한 농경지가 뭐 우리나라 전라도만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라티푼디움이에요. 다만 노예 노동을 기계가 대체할 뿐인 거죠. 하지만 과거에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흑인들이 채찍 맞으면서 일했던 목화밭, 그것은 라티푼디움의 전형이죠. 그리고 아프리카 군벌이 소유하는 광산은 비록 농작물을 캐는 게 아니라 어떤 다이아몬드나 이런 걸 캐지만 이것도 라티푼디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예 노동을 기본으로 하죠. 라티푼디움은 제국주의 시대 열강들의 식민 통치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죠. 왜 플랜테이션 농업을 한다고 하는 게 바로 이 라티푼디움을 경영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당시 고려가 얼마나 척박하고 우리가 산악지형이 얼마나 많고 쌀은 1년에 딱 한 번밖에 생산할 수가 없고 일기작 국가인데 고려가 라티푼디움이 가능한 땅인가요? 고려가 라티푼디움을 하면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이냐는 거예요. 민중이. 우린 이 자연의 생산력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고려는 끝까지 간 체제였어요. 한반도 문명이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고려 말의 상황이었어요. 경제적 붕괴, 이 극심한 양극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당시에 민족이란 표현은 없었지만 이 민족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 10년 후, 20년 후 혹은 100년 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신진 사대부들은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정도전은 사실은 원래 정도전은 굉장히 잘난 체하는 그냥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었어요. 그러다가 자기보다 몇 살 많은 친구인 정몽주가 건네준 맹자를 읽고서 혁명가가 되거든요. 맹자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민본주의란 말이에요. 백성이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도전과 정몽주를 합쳐서 두 명이잖아요. 그래서 양정이라고 불렀어요. 이 양정이 신진 사대부들의 리더였단 말이에요. 여기서 정도전은 세술은 세부대 혁명으로 가는 거고 정몽주는 고쳐 쓰자. 고려는 낡았지만 고쳐 쓰자. 소중한 우리 집이다. 해서 개혁으로 가는 거죠. 혁명이 개혁을 이기게 되면서 조선왕조가 출범하게 되는데 물론 정도전 개인의 힘은 아니죠. 정도전이 이인님한테 깨지고 유배 갔다가 곤장 맞고 막 당할 거 다 당하거든요. 그다음에 그 정도전이 이제 그 사교육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정계에서 이제 퇴출을 당하니까 사교육 시장에 진출을 해요. 그래가지고 건물 하나 세웁니다. 정말 건물을 세웠어요. 그 건물 이인님이 철거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성계를 찾아가서 이성계를 설득해서 이성계의 군사력을 빌려서 혁명에 성공하게 되는 거죠. 이성계는 처음에는 고려의 왕이었어요. 이성계가 왕에 등극을 했을 때 나라 이름은 여전히 고려였어요.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고려건지국사였죠. 고려건지국사란 말은 고려 국왕 대행이라는 뜻이었어요. 조선으로 이름이 바뀐 것은 귀족들이 권문세가들이 갖고 있는 토지 문서를 다 압수를 해서 그걸 길거리에 쌓아두고 몇 날 며칠을 불태운 후에 국명을 조선으로 바꾼 거예요. 조선혁명은 재분배 혁명이에요. 전국에 있는 모든 땅을 그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어야 한다. 나눠주는 게 아니라 원래 민중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경자유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옛날에. 경자유전이라는 말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 땅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관념이거든요. 예, 경자유전의 이상을 실현하겠다. 예, 그 이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조선이라는 거죠. 사실은 정전제냐 과정법이냐를 두고 싸웠어요. 정도전은 정전제를 고집했어요. 가장 그 이상적인,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정말 그 가장 평등하게 분배가 된 상태를 정전제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었어요. 너무 이상론이었고, 그래서 과전법으로 결론이 나서 결국 전국을 뒤엎은 소작농들을 자기 땅을 가진 자영농으로 만들면서 조선 왕조는 출범하게 되는 거죠. 정전제는 우물정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사각형 안에 우물정자를 꽉 채워서 그리면 땅이 9개가 나오죠. 9필지가 나와요. 그죠? 그럼 그 중에 하나는 국가꼴로 하자. 나머지 8개가 농민들의 것이다. 그렇지만 그 농민들은 9개의 토지를 다 경작을 한다. 나머지 한 토지는 뭐 돌아가면서 하든지 다 같이 하든지.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소출은 국가 거고 나머지는 다 농민들이 가지는 걸로 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9분의 1세죠. 예. 근데 그건 10분의 1세가 될 수도 있고 말이 정전제가 꼭 9분의 1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 12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5분의 1이 될 수도 있죠. 굉장히 좋아 보이죠. 좋아 보이는데 문제는 당시의 행정력이에요. 당시 행정력에 그 모든 쌀이 국가에 다 갔다가 그게 다시 백성들에게 제공하는 치안이나 빵이나 어떤 행정 서비스나 이런 형태로 내려오는 게 지금과 같은 유통구조, 지금과 같은 어떤 전자 결제 시스템 이런 거 없이 곡물이 국가까지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정전제는 너무 이상적이에요. 그렇게 전국에서 10분의 1이라고 치고 전국에서 10분의 1의 쌀이 국가꼴로 남아 돌게 됐어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과정법은 뭐냐면 제가 만약에 관료예요.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아야 돼요.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사는 동네에 땅이 있는데 거기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쌀이 말이죠. 그 쌀이 국가까지 갔다가 다시 행정 절차를 거쳐서 현금화하든 쌀 그대로가 됐든 나한테까지 봉급의 형태로 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행정력이 낭비되죠. 당시에는. 그래서 가까이 있는 땅에서 네가 직접 걷어. 그게 네 봉급이야. 똑같잖아. 이게 과정법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부정부패가 끼어들고 양극화가 끼어들고 그다음에 한 땅의 소유자가 한 5명씩 있는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5명이 착취를 해요. 그중에 3-4명은 불법이야. 하지만 서로서로 봐주는 거예요. 왜? 다 같은 기득권들이니까. 그러면서 농민들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농민들이 뭐하러 농민합니까? 도적이 되기도 하고 승려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유랑민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안 그래도 가뜩이나 간당간당하게 인구 부양이 되는 땅인데 사람들이 떠나니까 농경지가 황폐화돼요. 그러면 점점 쌀 생산량이 줄잖아요. 그럼 전체 곡물 시장에서 곡물값은 선정부지를 계속 썼죠. 그러면 사람들은 더 굶어 죽죠. 그럼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더 사람들은 유랑민이 되거나 혹은 외구에 가담을 한다든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국가가 무너지기 직전이었어요. 그 붕괴하기 직전이라기보단 사실상 고려 말은 붕괴하고 있었어요. 이 붕괴를 막기 위해서 조선이 출범한 거예요. 조선 건국을 혁명적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조선은 어떤 혁신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국가 체제를 만들어 갔었나요? 조선을 설계한 신진 사대부들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들 스스로를 혁신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조선을 세운 신진 사대부들 아버지들은 모두 권문세가거나 그 한 단계 밑 정도의 상류층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스승님이 한 사람이에요. 목은 이색이라는 사람이에요. 목은 이색은 원나라에 가서 당시의 몽골 제국이 세계의 중심 제국이었잖아요. 거기서 치른 과거 시험에서 1등했어요. 세계 1등이에요. 공부 세계 1등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목은 이색의 수업료는 굉장히 비쌌어요. 어마어마했거든요, 수업료가. 그러니까 그 수업료를 대줄 수 있는 부모님들의 자식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목숨을 걸고 혁명을 일으켰어요. 이 사람들은 이성계의 쿠데타가 성공할지 몰라요. 그때 당시엔 모르죠. 당시에는 성공을 할지 말지 모르는데 자기들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혁명에 목숨을 걸고 뛰어든 거예요. 대단하죠. 저는 이게 철학의 힘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철학자들이잖아요. 조선을 세운 사람들은 철학자들이에요. 다 성리학자들이 만든 나라가 조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대부는 스스로를 도구화한 엘리트예요. 정약용의 대표작이 뭡니까? 베트남의 그 호치민 있죠. 예, 베트남의 국부죠. 호치민이 베개 대신 잠잘 때마다 베고 잤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는 그 목민심서 정약용의 목민심서의 목민은 민을 목한다는 뜻이에요. 백성을 목한다. 이것은 목축할 때 목자예요.
백성을 가축처럼 치는 거예요. 백성을 가축처럼 치는데 민본주의죠. 왜 백성을 가축처럼 이렇게 다뤄요? 백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가축을 칠 때는 가축을 잡아먹으려고 치지만 백성이 잘 살게 하려고 백성을 친다. 굉장히 엘리트주의죠. 예, 엄청난 엘리트주의죠. 그렇지만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대부들의 진심이 사실은 조선 말기까지 있긴 했어요. 조선 후기는 이제 나라가 이제 그때도 망해가고 있었죠. 예, 밀란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밀란이 터져요. 근데 이미 조선 말기에 고종 때 이럴 때가 되면 밀란을 진압할 관군이 없어요. 서류상으로만 있어요. 관군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밀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안핵사라고 하는 임시 관직이 내려갑니다. 안핵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얘기 들어주는 거예요. 밀란을 왜 일으켰어? 왜 그랬어 정말. 임금님이 가슴 아파하신다고. 그랬구나. 사또가 잘못했구나. 그래 여기 지주가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기 이 동네 지주가 나쁜 놈이네. 그래서 혼내는 모습도 보여주고 파면도 시켜주고 그 임금님이 보내주신 쌀이라고 쌀도 집집마다 한 대박씩 주고 이러면서 달래는 게 안핵사의 일이에요. 그럼 또 진정을 해요. 농민들이. 문제는 어쨌든 조정과 임금님을 향해서 죽창을 들었잖아요. 창끝을 세웠잖아요. 누군간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밀란을 일으킬 때 농민들이 그 동네 훈장님들, 그 동네 선비들 있죠. 찾아가서 우리가 글을 몰라서 그러니까 어디 뭐 연판장이나 경문이라도 좀 써주시고 사람들을 모아야 되니까 어디에 그래도 그럴듯하게 좀 가운데 좀 서게 주셔라. 그러니까 단상에 한번 써주십시오. 이걸 하는 거예요. 그때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사대부들. 밀란이 끝나고 나서 나보고 대신 죽어달라는 뜻이구나. 근데 그거 오케이 해줍니다. 오케이를 해줘요. 그래서 실제로 밀란이 끝나면 그 동네에 훈장님 같은 선비들 한두 명들 있죠. 목에 꼭 날아가요. 근데 그 밀란을 일으키지 않으면 농민들 다 굶어 죽어요. 그걸 위해서 내가 백성의 쓰임받는 그 날까지 기다리면서 살았던 사람. 그리고 조선이 왜 망했냐? 이 사람들은 관직에 진출을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이 다 관료고 사또고 그러면 조선이 잘 되겠죠. 그때는 이미 매관매직의 시대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관료가 되지도 않고 관료 시켜준다 그래도 더러운데 나는 발디딜 수 없다. 그래서 거절을 해요. 그래서 관직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관직이 없고 동네에 유배가 있어야 될 사람들이 관료 노릇을 하고 있으니 조선이 망해가는 징조인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사대부 정신이에요. 백성을 위해서 스스로를 도구화한다는 거예요. 나는 백성의 삶을 위한 도구다. 스스로를 도구로 인식한 엘리트가 조선의 사대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선의 혁신성은 왕을 공무원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조선 임금 일과표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면 쭉 나오거든요. 예. 그 일과표 뻥입니다. 그거보다 더 힘들어요. 그 일과표에는 6시간 주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유명한 짤이 있어요. 실제로는 2-3시간? 휴일도 없고. 그 조선시대 왕들이 다 등창 걸려 죽잖아요. 등창 걸려 죽는 게 뭐냐면 남이 봤을 때 눈으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든 염증을 당시엔 등창이라고 했어요. 염증이 안 나요. 염증 우리도 많이 나죠. 뭐 여드름도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여드름 짜면 그냥 뭐 며칠 있으면 사라지잖아요. 염증이 안 나는 거예요. 조선의 왕들은. 염증이 낫지 않고 점점 커져요. 이것은 면역 체계가 망가졌다는 뜻이죠. 면역이 왜 망가집니까? 왜 면역력이 떨어지죠?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보편적인 주범은 수면 부족이에요. 그래서 조선 왕들은 등창에 걸려서 다 죽었던 거예요. 젊은 나이에. 심신이 병들어 있는 사람이 조선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존재의 이유도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백성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또한 자기 자신을 도구로 보게끔 만들었죠. 항상. 그래서 사극에 보면 실제 그랬어요. 근데 나 진짜 나 올해 사냥 한 번도 안 나갔다. 진짜 한 번만 나갔다 오면 안 되냐? 그럼 신하들이 백성들의 피눈물을 생각하시옵소서. 못 가게 하잖아요. 놀지도 못한 거예요. 사극 드라마 보면 그 저녁이나 밤이 되면 항상 그 최고급 기방에서 기생들의 접대를 받으면서 대소신료들이 이제 작당 모의를 하잖아요. 그 시간에 왕은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선은 사대부들이 왕을 경무, 야근,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열정페이라고 해야 되나요? 열정노동이라고 하는 우리 속에 가두면서 출범한 국가이기도 한 거예요. 왕이 부지런하면 어쨌든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아요. 그 나라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사대부들 자신의 취향도 바꿨어요. 그래서 고려시대가 끝나고 조선시대가 되면 갑자기 가구나 도자기 같은 디자인들이 다 바뀌어요. 굉장히 소박해지죠. 소박하면서 보면 볼수록 은근히 품위가 우러나오는
그런 식의 어떤 사치제들이 디자인이 변하게 돼요. 그리고 당시에 차는 엄청난 사치품이었어요. 왜 우리나라에서 차가 사치품이었을까요? 우리나라는 일단 차 재배에 불리한 기후고요. 지형도 불리하고요. 차를 재배할 수는 있었지만 그럴 거면 쌀이나 보리나 좁쌀이나 이런 곡물을 키울 논밭을 깔아뭉개고 거기다 차를 그러니까 차는 칼로리가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사치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뭘로 수입합니까? 쌀로 수입을 하죠. 쌀을 돈으로 바꿔서 수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곡물은 점점 비싸게 만들고 사람들을 계속 굶주리게 만드는 농작물이 차였던 거예요. 그래서 차를 멀리하는 문화가 생겨요. 사대부주 자신이. 차 대신 술을 마시게 됩니다. 자, 술을 먹게 되면 술을 깨끗한 술, 청주를 마신다 하더라도 그 청주를 빚어내는 과정에서 막걸리가 생기죠. 그러면은 우리는 좀 비싼 술, 청주를 먹더라도 술을 빚게 되면 밑에 가난한 사람들, 일반 백성들은 우리랑 같이 막걸리라도 먹을 수 있게 되지 않냐? 이게 조선의 관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에 관대하고 한국의 문화라는 게 굉장히 술 문화잖아요. 그래서 조선은 음주의 국가였어요. 음주를 한 이유는 나태해서가 아니라 차라고 하는 사치품을 절제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함께 나누기 위해서 카페인을 독점할 것이냐, 알코올을 다 같이 나눠 먹을 것이냐, 요 차이예요. 입의 평등. 이게 조선의 평등이라는 거죠. 그래서 차례상이 원래는 차를 올리는 건데 조상님한테 사실상 술을 올리는 주례상이 돼 있죠, 지금. 이게 조선시대에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양극화를 진행시키는 요소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래서 시장을 억제했습니다. 상거래를 억제했죠. 산업공상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상인들을 맨 끝으로 보냈어요. 시장이 활성화되면, 거래가 활성화되면 인플레이션이 생기잖아요. 그걸 억제하기 위한 거예요. 농자 천하 지대본, 사농공상. 농민들은 자기네들 바로 다음이래. 그건 뭐냐면 생산자를 우대하고 이 생산물을 거래함으로써 생산물의 가격을 높이는 상인은 하대한 거예요. 생산은 우대하고 거래는 하대한 거예요. 곡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왜? 그래야지 서민들이 잘 먹으니까. 그리고 이양법을 금지시켰어요. 직파법을 하게 했거든요. 이양법은 뭐냐면 모내기 하는 거예요. 모내기가 이양이에요. 모를 따로 길러가지고 그거를 어느 정도 기른 모를 논에다가 새로 심는 거. 그걸 금지했어요. 직파법은 말 그대로 직파. 그대로 논에 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왜 금지했을까? 씨를 그냥 논에 뿌리면 편해서? 이양법이 직파법보다 훨씬 더 쌀이 많이 생산돼요. 쌀을 많이 생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쌀을 많이 생산해서 잉여 농산물이 생기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부의 양극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딱 먹고 살 만큼, 전 국민이 먹고 살 만큼만 생산하자. 이게 조선의 관념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모두가 잘 먹자. 조선은 귀족들이 차지한 땅을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영농으로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토지 개혁이 조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이 밥에 고깃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성계가 먹여준 밥이 쌀밥이라고 한다.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원래 쌀의 옛말이 이밥이에요. 쌀밥의 옛말이. 그게 그냥 이밥이 된 건데, 그런데 이밥의 고깃국은 이성계 덕분에 먹게 된 쌀밥과 고깃국을 뜻하는 말이다 라는 말이 당연시 될 정도로 틀린 말이지만 조선을 체제혁명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리짝, 어디 고리짝 얘기를 하고 있어. 아주 그냥 캐캐 묵은 옛날 얘기. 이걸 고리짝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고려적, 고려 시절이라는 뜻이에요. 조선인들이 만든 신조어예요. 당시 조선인들이. 그래서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이행은 조선에서 대한민국의 이행처럼 극적인 전환이었어요. 우리가 중세 봉건제를 생각하는 것처럼 조선 사람들은 고려 시대를 생각했어요. 그 완전 옛날, 그 말도 안 되는 옛날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전혀 다른 체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하면 조선 사람들은 이제 조선을 국가, 관, 지체 높은 사람, 뭐 어디 영의정이래 이런 사람들을 민본주의라며 민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 도구로 생각했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은 먹고 살게 해달라, 혹은 이건 아니지 않냐 라고 부탁하고 따지고 하는 것에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왕의 어가 행렬을 가로막고 우리 굶어 죽게 생겼으니 먹을 것 좀 다오라고는 안 했겠죠. 주시옵소서 이랬겠죠. 그래서 어가 행렬을 막아서서 안 비켜요. 그러니까 배 깔고 들어 눕는 거예요. 즉 조선 사람들은 나라가 바뀌자마자 그 시그널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아, 민본한다고? 알았어. 만약에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고려 말까지도 왕의 어가 행렬을 민중이 막아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모가지죠. 조선은
민중이 백성이 왕의 어가 행렬을 막아서면 죽이지 못해요. 민본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국가의 왕이 어떻게 먹고 살게 해달라고 하는 백성 죽여요. 예, 그런 혁명성이 있는 거예요. 조선이 세율 10%를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셨는데 당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이러한 세율 정책이 조선에게 어떤 의미였나요? 그때 당시에 조선이 출범했을 때 당시에 다른 그 어떤 농경국가보다도 가장 좋은 세율, 최고의 세율. 그러니까 물론 실질적인 세율은 20, 30%죠. 왜냐하면 군역도 나가야 돼, 부역도 해야 돼, 어디 끌려가서 뭐 성 짓는데 이말 남자들 다 나와. 그러면은 성을 뭐 한 3일에 짓나요? 예, 뭐 한 3개월은 거기 가서 노동해야죠. 그 다음에 공납, 세금의 형태의 또 공납도 있어. 그러니까 실질적인 세율은 10%가 넘었지만 어쨌든 당시의 치안, 국방 이런 것들을 국가로부터 구매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합리적인 세율이죠. 거의 현대적인 세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조선 체제가 건전했을 때까지 한 중기에 넘어가기 전까지는 이 세율이 유지가 됐거든요. 미국이 지금 200년이 조금 넘은 나라인데 조선이 이 세율을 200년 이상을 유지했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 200년째를 살고 있는 어떤 농부에게 조선은 실패한 체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조선의 마지막에 한심한 모습을 보고 조선은 실패한 체제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로마 제국도 결국 멸망했잖아요. 마지막 모습은 한심했어요. 로마 제국이 실패한 체제입니까? 조선의 사대부는 유럽의 귀족이나 뭐 일본의 다이묘, 사무라이 이런 그 무사계층, 보통은 유라시아 대륙의 대부분의 지배층은 다 무사계층이에요. 중국이랑 우리나라가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이 무사계층들에 비해서는 백성의 입장에서 사대부는 대단히 만만한 존재였어요. 그리고 조선시대 내내 적당히 해먹고 주고받는 부패가 만연했다고 하잖아요. 실제 다 이렇게 뇌물들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그러다가 이제 왕한테 잘못 걸리면 막 뭡니까? 황희정승도 세종대왕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거의 지옥 구경하다가 이제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약점이 잡혀가지고 그 죽을 때까지 일한 거거든요. 황희정승이. 그러니까 약점을 잡으려고 세종대왕은 사실 그 각을 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딱 걸린 거죠. 조선왕조의 부패가 만연했다. 예, 굉장히 진보적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같은 시대의 다른 나라에서는 그걸 부패라고 부르지 않아요. 권리라고 부르지. 관료들이 어디까지 하면 권리고 권한이고 책임이고 뭐부터는 이건 아니지 않냐. 이게 제도화돼 있고 이게 의식화돼 있어야지 그걸 부패라고 불릴 수가 있는 거예요. 중세시대의 영주는 자기 농노들을 상대로 부패나 착복을 할 이유가 없어요. 농노가 자기 소유인데. 그죠? 예, 이게 조선과 당시 유럽의 차이예요.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부패가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 조선왕조는 출범하면서 관료의 급여를 지나치게 짜게 책정했어요. 조선의 관료라고 하는 것은 다 각자 개인적인 정치인인데 정치 자금이 없어요. 그 급여 내역을 보면은 그걸로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정치인들인데 그러니까 해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조선은 붕당 정치를 하고 또 탄핵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너무 해먹으면 저 새끼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잘리고 유배 간단 말이에요. 근데 또 내가 어떤 내 정적을 라이벌을 유배를 보냈어.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올 때쯤 내가 또 유배를 가게 되거든요. 조선의 정치는. 그래서 조선의 그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 유배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적당히만 해먹어야죠. 그 정도는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용인되는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배 갈 거 사형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혹은 반성문 쓰고 끝날 거 유배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붕당 정치를 통해서 긴장감과 어느 정도의 어떤 그 도덕성, 그런 텐션을 좀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붕당 정치가 붕괴하고 나서 세도 정치가 되면 눈치 볼 게 없으니까 해먹을 수 있는 만큼 해먹다가 나라가 망하잖아요. 예, 그런 붕당 정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려와 조선에서 왕의 역할은 어떻게 달랐나요? 그리고 조선에서 왕이 백성의 어버이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가졌었나요? 고려시대 분위기, 문화, 의식 구조는 조선보다 동시대 유럽 봉건지에 더 가까웠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유럽의 기사계급 있죠. 고려에도 군반 시족이라 그래서 무사의 아들로 태어나면 무사가 돼요. 그 시족이라고 불렀다고요. 혈통으로 봤어요. 인도의 카스트 같은 거죠. 인도의 카스트를 세분화하면 자티라고 하거든요. 군반 시족은 자티예요. 그 다음에 고려의 왕은 생불이라고 불렸어요. 고려의 왕은 생불이었어요. 살아있는 부죠. 그게 모든 인민을 통치하는 근거였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고려의 임금들은 서해 백룡의 후손이라고 스스로를 정체화했어요. 그래서 막 민간에서는 이런 전설들이 있었죠. 겨드랑이를 이렇게 딱 만세를 하면, 옷을 벗고 만세를 하면 겨드랑이 밑에 용의 비늘의 흔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태조 왕건이라고 그러고 고려를 세운 사람을 조선시대 사람들도 태조 왕건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정작 고려시대의 고려인들은 태조 왕건을 용조, 드래곤 킹이라고 불렀어요. 느낌이 굉장히 중세 판타지스럽죠. 왜냐하면 그것은 고려와 당시 중세 유럽이 중세로서 가지는 특징이었던 거예요. 생불인 것과 용의 후손인 것은 어떤 거죠? 애초에 비범한 존재예요. 애초에 비범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를 통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고려는, 그리고 백성들은 그 비범한 존재에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려의 임금은 어떻게 불렸냐? 억조 창생의 지존, 지존이라고 불렸어요. 가장 높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분, 저 꼭대기에 있는 무언가. 그런데 조선에서 왕은 사람이에요. 존귀한 사람이지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달라요. 확실히 조선이 되면서 굉장히 근대로 넘어온다는 느낌이 들죠. 그럴 수밖에 없죠. 고려는 불교 국가잖아요. 조선은 성리학 국가인데 성리학은 인문학이잖아요. 조선 체제가 왕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법은 사실 나쁜 왕의 출현을 막을 수는 없어요. 세자저하가 왕이 됐는데 갑자기 미친 짓을 해. 그걸 누가 막아요? 그래서 연산군과 같은 폭군의 출현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부동산에는 어쨌든 공동명의가 없어요. 주인이 한 명 있어야 돼요. 공동명의는 지금은 공동명의죠.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들의 것이니까. 근데 그 개념이 출범하기 전에는 어쨌든 국가는 왕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 공개념 사상을 옛날에는 왕토 사상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게 왕의 땅이다. 그러니까 모든 게 공공재다. 약간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거든요. 이 왕이 좋은 군왕이 돼서 백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백성들에게 굉장히 동정심을 느끼는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어떻게 그거를 강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요거를 조선을 세운 신진 사대부들은 어떻게 이걸 설계했냐면 관념적으로 조선을 하나의 거대한 가정으로 만들었어요. 조선이 가정이면 가장은 누구예요? 왕이죠. 나쁜 가장의 출현을 막을 수는 없죠. 하지만 나쁜 가장을 수치스럽고 비윤리적으로 만들어서 부담을 지울 수는 있죠. 그래서 가장은 당연히 처자식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자식은 뭡니까? 백성들이죠.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잘해야 된다. 이 가정을 잘 책임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조선의 가정 개념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죠. 내가 자식으로서는 부모에 효도해야 되지만 백성으로서는 왕에게 충성을 해야 될 거잖아요. 이거를 결합시켰어요. 그래서 조선에서 충효예는 하나예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때렸어. 그럼 폐륜이죠. 그런데 내가 굶어 죽도록 아버지가 날 내버려뒀어. 이것도 폐륜이에요. 그래서 조선은 아버지한테 반항하면 폐륜, 국가에 충성 안 하면 폐륜인데, 왕이 가족을 막 죽여. 폐륜이죠. 왕이 백성들을 막 학대. 이것도 똑같이 폐륜으로 만들어버려요. 이 조선의 가족주의가 어떤 특징을 갖냐면, 어쨌든 신하의 입장에서는 신하들이 연산군을 폐위시킬 때 있죠. 중종반종을 일으켜서 명분이 없는 거예요. 저 왕을 끌어내면 아버지를 집 밖에 쫓아낸 것과 같이 되잖아요. 충효예가 결합된 가족윤리의 나라란 말이에요.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폐륜이니까. 그런데 신하들이 폐륜을 저지르려면 왕이 먼저 폐륜을 저지르면 되죠. 연산군은 가족을 죽였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을 죽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쫓아낼 수 있는 명분이 있었던 거예요. 인조반종으로 광해군이 폐위될 때도 광해군이 어떻게 얼마나 그 폭군으로서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는지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아버지가 날 때린다고 내가 아버지 쫓아내면 폐륜이잖아요. 그렇지만 패모살제, 어머니를 패하고 계모지만 동생을 죽였다. 패모살제의 명분을 붙여서 인조반정을 정당화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조선이 가족윤리로 이루어진 하나의 집합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설계는 민본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쨌거나 이렇게 머리를 싸매서 그 사대부들이 충효예를 하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군주와 스승님과 아버지는 하나다.